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오늘의 고민은 또 뭔가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장을 좀 보고 있었는데 요새 장 보는 게 너무 겁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게 장을 보는 건지 그냥 물가를 확인하는 수준인 건지 미쳐버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채소 하나도 뭐 들었다 놨다 하게 되죠. 요즘 뭐 쌀, 밀가루 같은 주 재료들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들어보니까 4인 가족 한 달 식비가 1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리더라고요. 밥상 물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네, 요즘 뉴스 보면요.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뭐 전쟁, 기후 위기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미 식량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대책 제가 들고 왔습니다. 땅을 늘릴 수 없다면 농사 방식을 바꿔야 된다. AI가 농사 짓고 로봇이 수확하는 에그테크. 에그머니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의 투입을 줄이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에그테크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세기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나오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에서 스마트팜 작물 최적 생산 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은 덜 힘들고 농사는 더 똑똑해지도록 농업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로봇과 권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현재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80억에 도달했고요. 네. 2033년에는 90억 명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준으로 보면 2050년에는 지금 농작물 생산량의 대략 70%를 증산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상이변, 인구 증가, 이 문제는 식량의 안정 생산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밥 한 끼 사 먹는 게 부담될 때가 많죠. 그렇다고 뭐 아예 끼니를 못 챙기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권 박사님 맞습니까? 네, 당장 끼니를 때우지 못할 정도를 식량 위기 인구라고 하는데요. 네. 2025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위기 인구는 2억 9,53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년 만에 8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식량 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요즘 이제 좀 지속되고 있죠. 글로벌 분쟁이나 전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전쟁과 내전과 같은 상황이 식량 안보에 위협을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는 전 세계적인 그 밀 주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밀 생산량이 급감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단과 같은 내전을 겪는 국가, 중동의 그 가자 지구 같은 경우도 식량 수급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되는 상황을 맞닿았는데요. 석유 화학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질소와 같은 비료라든지 플라스틱과 같은 비닐 같은 농산물 그 자재를 수급하는데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 자급률이 20%에 미치고 있거든요. 맞아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국지적인 전쟁과 이로 인한 그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우리한테 좀 더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량의 어떤 그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겠네요. 이거 말고도 사실 기후 변화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급속한 기후 변화는 이제 18개국 9,610만 명을 식량 위기로 내몬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세계 기온은 엘니뇨 현상 탓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34개국에서 최고 기온이 관측됐다며 다양한 지역에서 무덥고 건조한 기후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농사가 망하고 가축이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극단적인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과수 재배 적지가 계속해서 북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식량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볼 에그테크인데요. 맞습니다. 그 정확한 개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에그텍이라는 용어 자체만 보면 그 농업 어그리컬처라는 단어와 기술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어그텍에서의 기술은 주로 4차 산업혁명 중심 기술인 IoT, AI, 로보틱스 기술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다양한 그 파종 시기 결정, 물을 얼만큼 주고 비료를 얼만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그 농업의 지식과 농민의 경험에 의존했다면 어그텍과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모델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에서 우리가 경험에 의존해서 무분별하게 그 주었던 물과 비료 등의 자원 소비를요. 에그텍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 용어들을 좀 보면 막 우리가 제일 많이 좀 접한 단어라고나 할까요? 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밀 농업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에그테크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에그테크란 용어 외에도 농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등 다양한 유사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네. 또한 국가별로 이제 에그테크를 추진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이제 최소한의 자원 투자로 최대의 생산량을 목표로 하는 정밀 농업을 바탕으로 네. 대규모 경영체와 민간 기술 시장을 활용해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 있고 네. 일본의 경우 첨단 기술을 현장 적용성과 보급성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스마트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국가별로 에그테크를 추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네. 공통점은 노동력 부족, 고령화가 에그테크의 도입 배경이 되고 있고 데이터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투입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그테크가 더 넓은 범위인 거네요. 네.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일반 분들이 가장 어그텍하면 떠오르는 게 스마트팜일 수 있는데요. 네. 스마트팜은 지능화된 작물 생산 시스템, 시설에 의존하는 작물 생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즉 농업이라는 거는 농업의 가치사슬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중심에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 생산이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은 그 생산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보다 넓은 스마트 농업의 개념으로 보면 농업의 전후방 산업도 어그텍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농업에 필요한 종자라든지 비료, 작물 보호제 같은 그런 후방 산업, 그다음에 농작물을 단순히 먹는 걸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가공하는 분야, 그리고 유통이나 물류 판매에 있어서의 다양한 서비스 이런 것들도 그 농업의 그 전 가치사슬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예. 어그텍은 그래서 스마트 농업까지도 다 포괄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점점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렇죠. 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그테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상황에 맞는 에그테크라면 어떤 걸까요?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농업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규모 농지를 활용하는 이제 미국형 농업, 그리고 미국보다는 적은 면적이지만 일정 규모의 면적에서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유럽형 농업,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소농으로 구성된 아시아형 농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의 에그테크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농가 경영 입장에서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제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품질 제고입니다. 일반적인 농산물 생산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고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고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예.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고객 창출인 부분입니다. 에그테크의 핵심은 생산뿐 아니라 농업 전체의 가치 사슬을 환골탈태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도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의 관건은 그 기술을 갖다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대표적인 분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팜을 먼저 들 수 있는데요. 예.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면서 키우는 시설 재배를 말하고요. 근데 이 스마트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얼마만큼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최적의 재배 환경이란 최적의 광,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그 컨비네이션을 찾는 거고요. 이거는 그 에그텍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모델을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 외에도 다양한 노지 농업 같은 경우도 이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규모 노지, 과수원 이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에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히 그 노동력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의성이나 효율을 높여서 농사가 더 이상 힘든 농업이 아니라 편리하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농업으로 좀 더 농민들한테 편안한 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스마트팜은 어떤 모습일까요? 덥다. 자, 원래 이 농업은 땀방울이 만드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농업은 그야말로 서바이벌 수준입니다. 기후위기,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 농업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농민들의 땀방울을 최첨단 기술로 시원하게 닦아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우리 미래 농업의 해법을 찾아서 지금 떠나봅니다. 자, 센터장님, 제가 그동안 촬영 다니면서 수많은 스마트팜을 다녀봤는데 야, 이곳에 있는 이 스마트팜 말이죠. 이 뭐랄까, 이 대규모 최첨단 연구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기존 스마트팜과 비교해 봤을 때 이곳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여기 보시는 실증온실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는데 네. 일반 농민 시설과는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반 농가들은 창을 열고 스크린을 구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자동 제어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 그렇죠.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든지 혹은 너무 추워진다든지 되면 빠른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30분 뒤에 온도, 습도, CO2가 변화될 거를 인공지능이 예측을 하고 예. 미리 온도를 더 높인다든지 혹은 낮춘다든지 기술을 선제 대응하는 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환경 제어 기술이 실증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30분 정도를 앞서서 뭔가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아니 이게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2만 개의 제어 조업을 돌려보고 30분 뒤에 온도, 습도, CO2 환경을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작물에게 가장 좋으면서도 에너지는 가장 적게 드는 제어 조합을 찾아가지고 최적 환경을 5분에 한 번씩 세팅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똑똑한 AI가 적용이 된 최첨단 실증 온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AI도 해당 작물에 대한 뭐 생육 데이터 같은 게 조금 쌓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적용되려면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앞 뒤에 보시는 뭐 환경 데이터라든지 카메라 데이터 혹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도 있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노타이핑이라고 하는 영상 정보입니다. 식물의 잎이 얼마나 커지는지, 과실은 또 얼마나 비대해지는지 사진과 센서로 하나하나 측정해서 데이터를 쌓아두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쌓여야 인공지능이 지금 식물이 아주 건강하구나 혹은 건강하지 않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미래에는 로봇이 수확을 하거나 잎을 제거하는 농작업을 할 때 어떤 품종이 좋은지 맞춤형 품종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AI가 그런 작물 데이터를 싹
다 모아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와, 대단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환경을 잘 맞춰준다고 해도 사람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잘 자란 그 작물을 수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사람이 다 농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미래에 에그테크 기술이 발전한다면 바로 저 친구가 농작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에그머니나? 오, 야, 센터장님, 이 친구 쥐가 알아서 혼자서 막 요리조리 다니고 있는데요? 이 로봇은 어떤 로봇입니까? 이 로봇은 스마트팜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농작업을 도와주는 로봇 플랫폼입니다. 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면 그건 GPS 신호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내라서 GPS는 좀 안 될 것 같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거죠? 스마트팜에서 움직이는 로봇은 먼저 내가 어디 위치에 있다라는 자기 위치 인식을 하는 기술이 매우 필요하고 로봇의 앞뒷면에 라이다 센서라고 부착이 되어 있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빛을 반사해서 갔다 오는 거리와 시간을 재가지고 지금 어디에 어떤 물체가 있다를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가 주행의 핵심이 되는 센서 기술입니다. 오. 자, 박사님, 제가 방금 토마토를 보고 왔는데 여기는 지금 토마토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작물을 키우고 있는 거죠? 네, 이 식물은 병풀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호랑이 풀이라고도 부릅니다. 기환 씨, 그 상처날 때 바르는 마드 땡땡 연고 있죠? 오, 네. 그 연고의 핵심 원료입니다. 아, 야, 그러면 이건 그냥 풀이 아니고 약초네. 근데 제가 사실 아까 먼저 좀 돌아봤거든요.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바닥에 흙이 없습니다. 얘는 대체 어떻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분무경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 토양에 심거나 물에 담그는 대신 뿌리를 허공에 두고 미세한 영양액을 안개처럼 분무해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아, 얼굴에 이렇게 미스트 뿌리듯이. 네, 맞습니다. 오, 그럼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뿌리의 산소 공급이 아주 원활해지고요. 무엇보다 온습도나 영양분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병풀의 품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허공에다 뿌리게 되면 뭐 뿌리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양액도 꽤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손실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순환식 양액 재활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거는 저쪽에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방금 이제 병풀을 보고 왔는데 네네.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인가요? 스마트팜에서는 작물만 많이 보잖아요. 네. 쟤네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그 부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양액이 우리 식물들한테 공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한 번 쓰고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좀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환경적으로도 유해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료들은 농가에서 공짜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러우 전쟁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버리지 말고 이걸 재사용하자라고 해서 현재 그 재사용이 이곳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재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번, 여러 번 사용해서 거치게 되면 먼저 양분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들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기술들도 저기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비용은 줄이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최고의 방법이네요. 자, 오늘 현장에 직접 와서 또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에그테크가 왜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이 에그테크가 앞으로 우리 농촌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거라고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로봇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농작업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로봇과 AI가 결합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이 하는 힘든 일의 수고를 덜어주게 되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빨리 상용화돼서 우리 농민분들의 땀 대신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풍경이 될 수 있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온도도 맞춰줘, 물, 영양제도 알아서 그냥 딱 제때제때 공급해줘. 뭐 힘든 일은 로봇이 다 해주니까 이거 이럴 게 아니고 노후 준비할 겸 스마트팜 그냥 대규모로 한번 해볼까 그냥. 예. 야, 잠깐만, 마침 너 잘 만났다, 야.
그 내가 조만간에 저기 스마트팜 대규모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너 좀 스카우트 하고 싶거든. 그 자네 연봉이 어떻게 되나? 야, 너 어디가? 나 지금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 너 뭐 돼? 너 일만 잘하면 다냐? 와, 겉보기에는 우리가 아는 정말 익숙한 온실인데 그 안을 움직이는 방식은 이제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직감과 수고로움 대신에 데이터와 시스템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기환 씨 스마트팜 다녀왔잖아요. 네. 직접 보니까 어땠어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 방송 현장 그중에서도 농촌도 엄청 많이 가봤고 스마트팜 촬영도 꽤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팜에 적용돼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온도와 습도를 이제 원격으로 제어하고 사실 이것도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 어나더 레벨이다. 여기에도 AI가 적용돼 있었고요.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그 농촌에서 농민분들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이 점점 진일보한다면 나중에는 땀 안 흘리고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환 씨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변화가 조금씩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똑똑한 에그테크 기술의 활약이 이제 오늘 본 실내 스마트팜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노지나 축산업 쪽에서도 이제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당장 지금 현재 노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요. 언제 얼마만큼의 물을 줘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실제 관수 제어 설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그텍 기술이 적용되기 전에는 기껏 물을 줬는데 물 주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에 대한 낭비도 있고 또 작물 관점에서 보면 물을 너무 과잉으로 주는 안 경우도 되잖아요.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IoT 센서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고 있는 기상 예측 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적기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주는 거는 현재로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는 굳이 식량작물 생산이나 원예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 축산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의 귀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센서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소 개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소의 뭐 맥박 그리고 체온 그리고 되새김질을 얼만큼 하는지에 대한 반추 시간 등도 측정을 해서 실제 재배 관리하고 있는 분에게 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발정이라든지 사양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동시에 책임질 미래 농업 기술 에그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그테크가 특히나 더 주목받는 이유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식량을 생산함과 동시에 가장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해 2050년까지 농산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는 기후변화와 자원 한계를 동시에 돌파해야 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존 농업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에그테크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그테크의 중요성은 더 돼도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수급 이 문제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이 가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에그테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예, 이상 기상은 지금 대한민국도 당장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당장에 2023년 예를 들면 그 여름 동안 한 달 동안 폭염과 그 비가 오는 그 강우 기간이 한 달 동안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뭐 배추나 채소, 신선 채소 생산량이 급격한 피해를 입었고요. 네. 이는 가격 상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 신선 채소의 가격이 한 70%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그텍이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으로 이런 열악한 기상 환경을 회피해서 네. 시설을 이용하는 스마트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단순히 그 온도 습도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 LED와 같은 인공 광원을 이용해서
연중 외부의 기상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수직 농장 형태도 포함해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스마트팜과 같은 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상 기상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에도 에그텍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품종 개발이라고 하면 뭐 속칭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 수 있다라는 말처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유전 자원을 반복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양한 영상, 분광과 같은 비파괴적인 측정 방식 에그텍을 적용해서 네. 보다 이상 기상에 적응할 수 있는 우량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후 변화 말고도 에그테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앞서 김영석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정학적 위험이나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에그테크를 찾고 있게 되고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곡물 자급률은 22% 수준으로 이는 절반 이상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나 이제 기상이변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심지어 자급률이 높은 이제 쌀 같은 경우에도 한국농촌경제원에 따르면 지금처럼 기온이 상승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이 15%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뭐 밥심으로 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슬픈 걱정돼요. 소식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성장세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최근 그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증가, 기상 이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에그텍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그 에그텍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에 기인하는데요. 전통적인 농업 기술의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IoT, AI, 로보틱스 기술이 융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다양한 ICT 기업이나 AI 기업들도 에그텍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어그텍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그 91억 달러 약 하나로 12조 원 규모의 어그텍 시장이 2025년에는 226억 달러 약 하나로 3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에그테크가 핵심 기술로 역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각 국가들은 또 어떤 전략 가지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 토지 제약, 노동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첨단 과학 기술과 혁신적인 구조 개혁으로 극복해서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을 했는데요. 네. 네덜란드 농업의 핵심은 생산성 극대화와 지속 가능한 정밀 농업 실현에 있습니다. 수경 재배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생산량을 높이고 자원과 비료 사용량을 줄였는데요. 네덜란드의 식물 생태 분석 센터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체계적인 데이터 취득과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작물의 생육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활용이 되고 있어서 원하는 품종 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얘기 나온 김에 유럽의 사례도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덴마크도 전형적인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네.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가 그 노르딕 하비스트라는 수직 농장에 있습니다. 코펜하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로 높이 대략 14층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는 LED와 같은 완전 인공광을 이용해서 온도와 습도, 광을 완전하게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덴마크가 필요로 하는 신선 채소를 연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 부족 문제, 농촌에서 심하게 겪고 있잖아요. 네. 일본은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손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는 아그리스트 피망 수확 로봇인데요. 인공지능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익은 과실만 수확하는 기술로 노동력을 20에서 40%까지 줄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하네요. 네. 네, 두 번째 사례로는 송이토마토 수확 로봇입니다. 유사하게 이제 인공지능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송이토마토를 송이째에 수확하는 로봇인데요. 유럽 진출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전 지형 주행 플랫폼입니다. 네. 경사지가 많은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주행하면서 방제, 가지치기, 모니터링 등의 모듈을 탑재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리 제초 로봇입니다. 오리 제초 로봇은 이제 귀여운 외형 덕에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아, 진짜 오리처럼 생겼네. 네, 맞습니다. 네. 실제 농가 테스트에서 제초 효과를 입증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덜란드와 덴마크 또 일본의 사례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정말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미래 농업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좀 갖고 접근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인력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의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예. 한 사례로는 스마트팜 표준 플랫폼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센서나 제어기 등이 제조사나 장비마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별로 제어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센서나 제어기, 데이터들을 규격을 표준화하여서 이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90%를 노지 재배를 통해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적인 열악함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기술들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농업 로봇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지붕이 있는 깔끔한 유리 온실에서 로봇팔이 토마토를 똑똑 따는 스마트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국내 농업은 지붕 없는 야외, 즉 노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비바람이 불고 땅은 울퉁불퉁한 험난한 환경이죠. 과연 이런 진짜 노지에서도 기계가 스스로 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작물 재배 환경의 현실적인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지로 직접 뛰어든 한국형 농업 로봇들의 활약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농가에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해외의 농업 로봇들은 끝없이 펼쳐진 대규모 평야를 시원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수원과 밭은 소규모 영농 위주인데다 경사지가 많고 노면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사람이 직접 농기계를 조작하기에도 까다로워 전복 사고의 위험이 큰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면 정밀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은 줄고 농업인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약 50%가 넘는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로봇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해외의 대형 기계 대신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을 고려한 과수원용 자율주행 농업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초 로봇, 방제 로봇, 운반 로봇 3총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로봇들은 험난한 한국형 노지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첫째, 안정적 경사지 주행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완충 장치를 달아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스스로 흡수하고 굴곡진 비탈길에도 부드럽게 적응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행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과 농작물을 보호하는 똑똑한 눈입니다. 고정밀 위성 항법 장치와 레이저 센서를 달아 스스로 주변을 파악하는데요. 작업 중 1.5m 앞에 사람이나 과일 상자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10cm 내외의 오차로 정확하게 멈췄다가 장애물이 치워지면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로봇이 로봇을 돕는 똑똑한 협동 기술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운반 로봇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집화장까지 수확물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셔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약을 뿌리는 방제 로봇에 약이 부족해지면 운반 로봇이 스스로 약액을 싣고 달려와 보충해주는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된 기술은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로봇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알아서 효율적인 일하는 단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통제된 온실 밖으로 나온 로봇들은 이제 비탈지고 거친 한국형 노지를 무대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모든 재배 환경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신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위험한 약을 뿌리며 농업인과 협력하는 이 로봇들의 첫걸음은 무척이나 든든합니다. 비탈진 우리 과수원에서 장애물을 유연하게 피하고 사람 곁에서 서로를 도우며 일하는 맞춤형 로봇들이야말로 고령화된 우리 농촌에 가장 필요한 혁신일 것입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이 로봇들의 의미 있는 도전이 농업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우리 농촌의 든든한 미래를 활짝 열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기후 위기,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AI가 이 농업에서도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도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 센서나 환경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든지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인공지능은 단순히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넘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어느 분야든지 간에 AI가 빠지면 맞아요. 서운할 지경입니다. 맞아. 자, AI 얘기가 나온 김에 김 박사님, 요즘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피지컬 AI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피지컬 AI는 특히 그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네. 실제 농작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작물 가지를 유인하거나 네. 불필요한 이파리를 따버리거나 과실을 수확하는 행위, 그 외에도 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작물 보호제를 뿌리는 행위 등 다양한 농작업 과정이 있는데요.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로봇을 도입하는 데 있어 피지컬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방제 로봇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 방제 로봇이 구현돼야 되는 환경은 울퉁불퉁한 과수원 그 땅 환경, 그리고 나무에 접근하는 길도 굉장히 다 다양하고요. 그렇죠. 작물 보호제를 살포하는 그 환경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일 수도 있고 매우 건조하거나 습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각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에 필요한 만큼의 작물 보호제를 적정하게 스프레이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제 로봇이 구동되는 그 방식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를 이제 피지컬 AI가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력 의존하는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피지컬 AI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농업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농업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졌는데요. 네. 네,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인공 수분이나 이제 전략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에 반드시 사과의 꽃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과 꽃의 개화 시기는 1에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짧고요. 짧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꽃에 대한 농작업을 자동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가공에 있어서도 꽃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김 박사님께서 필수적이라는 단어도 쓰셨지만 피지컬 AI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 스마트팜 같은 온실에서 토마토, 딸기를 생산할 때 많은 노동력,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신하기 위한 수학 로봇, 포장 로봇, 선별 로봇, 이런 것들도 피지컬 AI가 핵심적인 로봇을 구동하는 로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한 노지의 아까 말씀드렸던 과수원에 있어서의 방제 로봇뿐만 아니라 골프장이나 밭에서 제초 로봇 같은 경우도 피지컬 AI가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농업 현장이라는 게 통제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변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인력이 하는 모든 작업을 대신할 수는 없고요. 음. 지금 제한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농업 로봇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토양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한다든지 작물의 생육 환경 정보 이런 것들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데 로봇이 또 활용되고 있고 방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장소에 과수가 있는 부분만 정밀하게 약재를 살포하여 약재 사용량을 줄이는 과정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운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고역 작업이라고 하는 이제 짐을 나르고 올리고 들고 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농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실내에서 농사를 짓는 장면이 좀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혹시 기환 씨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질문 딱 받으니까 떠오르는 영화는 설국열차? 아마 다들 보셨죠? 네네네. 예. 그 식량 안보에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 보면은 달리는 열차 안에 그 마련된 그 작은 그 식물 농장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들의 생존을 굉장히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그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에그테크부터 이 스마트팜 기술들이 보여주는 미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자, 에그테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 많이 바꿔놓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많이 기대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어그텍 기술의 접목에 따라서 그 좀 더 농업이 지능화되고 그 무인 자동화되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미래 농업 농촌에는 사람이 없는 로봇만 있고 AI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상황으로 바뀔 거라고 전망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람의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분야의 전공을 갖고 있는 연구자분들께 이 농작물 키우는 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자식 키우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 그렇죠. 그만큼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통제된 환경 하나만 제공해 준다고 해서 농작물을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는 로봇이 상당한 부분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AI가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인간과 AI 로봇이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하리라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인간이 그 로봇과 AI를 통해서 그만큼 남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그 인간은 즉 농민은 보다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 어떤 식량 자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식물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네. 남극을 탐험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 생각하고요. 시간에요. 예, 또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반려식물처럼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식물 재배도 또 하나의 분야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 박사님께서는 어떤 변화를 좀 예상을 하십니까? 가장 큰 변화로는 이제 스마트팜이 확산이 되면서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되어 이제 원하는 작물을 계절 구분 없이 시장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꿈들이 이제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급등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네, 농업 로봇의 도입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농업 재배 환경은 이제 이미 인력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로봇이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더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기계식 로봇화를 위한 재배 수영들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기존의 그 사과나무랑 뭔가 모양이 다르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 프루츠 워리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평면 형태로 이렇게 사과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게 돼요? 네, 우와. 이게 품종이랑 이제 재배 양식을 좀 인위적으로 좀 조절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로봇 입장에서는 2D 형태의 평면에서의 농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 입장에서도. 네, 맞습니다. 이처럼 이제 농업 로봇과 기계에 대한 장치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에서 네. 이제 기존의 재배 환경도 같이 변화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 과학기술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뻔하디 뻔한 상식은 패스. 여러분의 지적 추궁리에 딱 맞는 꿀잼 과학 이야기만 쏙쏙 골라왔습니다. 김기환 과학 이수다.
척박한 화성에 홀로 남은 주인공이 감자를 키워서 살아남는 영화 마션.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인데요. 이게 마냥 영화 속 상상만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농사짓기 어려워지는 이 지구의 식량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극한의 환경인 우주에서는 이미 기발한 에그테크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2021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열린 타코 파티입니다. 우주인들이 직접 키운 칠리 페퍼를 수확해서 타코를 만들어 먹은 건데요. 왜 하필 타코였을까요? 빵은 가루가 날려서 기계에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띠아를 대신 먹어야 했는데요. 여기에 우주 환경에서 둔해진 미각을 확 깨워줄 매콤한 우주산 고추가 완벽한 찰떡궁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나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스피룰리나라는 미세 조류를 활용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스피룰리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고단백 식량으로 우주인들의 생존을 돕는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죠. 원래 이 스피룰리나는 물탱크에서 키워야 하지만 이 물이 귀한 우주에선 물탱크 대신 얇은 필름 표면에 스피룰리나를 배양하는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귀한 물을 아끼면서도 우주인들에게 필요한 고단백 식량과 신선한 산소를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 한 방울, 공간 한 뼘도 극도로 아껴야 하는 우주 농업. 기후 위기를 극복할 우리의 식량 대비책이 첨단 우주 에그테크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추구미를 갓벽하게 채워드린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농업의 변화를 넘어 농업의 미래를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생산하는 미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식량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늘 그렇듯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에그테크 기술로 그 식량 위기 기술도 멋지게 박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두 분 박사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도 에그테크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업이 밝게 희망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권 박사님. 네, 오늘 이렇게 에그테크와 농업 로봇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논할 수 있어서 참 뜻깊었던 자리이고요. 앞으로도 농업 로봇이 농촌에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농촌의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두 분 열심히 달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